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파다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오늘은 경남대 조재욱 교수,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늘 밤에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몇 시간 뒤쯤, 그러니까 뭐 밤을 새면 되는 건가, 좀 늦게 자면 되는 건가 네. 궁금해하실 텐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언제입니까? 네,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대략적인 이 결과 발표는 오늘 밤 자정 혹은 한 12시 반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부터 이 파리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그리고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 예정입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이탈리아,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나라별로 한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전자투표에서 1차 투표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여기서 만약 회원국 182개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이 투표를 받은 회원국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2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1, 2위를 한 나라만 이 대상이 되고요. 이를 고려하면 전체 투표 시작은 한 밤 11시 30분 전후 그리고 결과 발표는 12시나 12시 30분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아니고요. 12시 조금 넘으면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182개 회원국인데 여기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한 179개의 나라가 참여하면 3분의 2 120표를 확보하면은 이제 개최지가 1차에서 바로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2차 투표까지 가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 2차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1차에서 바로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바로 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를 일단은 그리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초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앞서 있다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현재 부산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좀 제치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지 않는다면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2차 투표까지만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탈락한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의 표를 좀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좀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것 역시 유럽의 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우디가 최근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이벤트들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어제 기사였는데 총리가 이제 파리에 오지 않고 로마에 있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뭐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의 내용도 제가 확인했는데 뭐 당연히 지켜봐야겠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제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개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제대로 좀 붐이 일겠는데 느껴지는데 엑스포는 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치한다고 난리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30 만약에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우리가 만난다,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엑스포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잖아요. 엑스포를 유치를 하면 국가 이상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엑스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인데, 그러니까 반년 정도 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개최 도시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 1970년에 열린 오사카 박람회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6억 4천만 명이 오사카를 방문했다고요. 그래요? 이 당시에 일본 총 인구가 1억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엄청납니다. 5배 정도의 규모가 오사카를 방문을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오사카가 활기를 띠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부산의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관광 산업이 그 활기를 띨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부산을 찾았을 때 엑스포 전시회
해만 관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해운대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생선회도 한 접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의 상권들도 활기를 띨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엑스포 기간에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부산의 매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산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대기간 동안에 전시회 기간 동안에 국가 간의 가구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교류 협력의 디딤돌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국가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희망 고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부산의 엑스포 당연히 유치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이 2023년 11월 28일이니까 28일 또는 뭐 21월 29일 11월 끝자락에 우리가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뒤늦게 참전도 했잖아요.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요, 마음은 100%인데 지금 이제 결선 투표까지 우리 정부 염두를 두고 있으니까 네네. 쉬운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정부와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특히 맞습니다. 예. 세계적인 가수 BTS도 여기에 참여까지 해가지고 배우 이정재 씨와 예,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면 그 부산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총선과 직결이 됐어요.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마침 정부 여당 쪽에서 호재가 그렇게 큰 호재가 안 보여요. 뭔가 지지율도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변곡점이 필요한데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유치 결과도 내년 총선에서 PK 지역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가 된다면 정부 여당이 좋은 쪽으로 예. 표를 얻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실망한 이 부산 시민이나 경남 도민들이 또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끼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순방이 많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순방의 결과물이다. 만약 우리가 유치에 성공하면 그래서 총선 앞두고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도 하고요. 또 우려도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외신에서는 그러면 이창원 기자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네, 많은 외신들이 사실 사우디가 여전히 강하다. 유력한 사우디다. 네, 리야드가 예. 강하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예. 대신에 리야드의 부산이 공격적으로 추격하고 있다. 또 리야드는 현재까지 1강인데 뭐 부산과 이탈리아의 로마가 이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랍권 뉴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를 당연히 장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보면서 조금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외국 회원국들의 표심이 유동적이라서 마지막까지 좀 총회까지 한번 역량을 쏟아볼 만하다 이렇게 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더 뒷꺾마가 유행을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막꺾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결전에 오늘 밤이 될 테니까 기대를 해보죠. 자, 다음은 경남 현안으로 이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설립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 제가 앞서 문을 열며 전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진주병원 개원 목표가 2027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동이 걸렸고 이유는 적자입니다. 적자를 우려했기 때문에 제동을 걸게 됐는데 그래서 2013년 떠올리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했을 때 제시했던 명분이 만성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 또 한 번 떠올리시면서 살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창원 기자가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유는 적자가 가장 컸고요. 이게 행정 절차상 가장 필요한 게 우선은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제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그 내용 중에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의 용지매입과 신축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 관련 질의 과정에서 경남도의원 동북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주병원의 적자 우려를 요구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령 우기수 도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이유는 강기 수준이면 가지만 고가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고도기술 요할 때는 가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크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종합병원이 필요한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위주로 갈지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회의에서도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시영 경남도의원은 불보듯 뻔하게 적자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 적자 폭을 줄일 만한 전략과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경남도를 질타했습니다. 또 최동환 도의원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기획행정위에 따르면은 공공성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적자 폭이 현실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한다. 그럼에도 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공공병원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재는 도민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 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해요. 예. 그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진주에 이제 대학병원이 있지만 이 서부 경남은 상대적으로 병원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농촌이 그 많은 곳이고 그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병원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경남도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공공성을 가진 성격의 사업은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차피 한번 하기로 한 거 도민들과 약속이니까 이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적자를 좀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가면서 설립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도민들의 입장이 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도와 도의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부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자 걱정을 합니까? 그럼 의대 정원은 왜 늘리자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경남도정 과제도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추진이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 경남이 의료 취약지 중에 또 한 곳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 자, 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서부가 아니라 동부권에서 약간의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적자를 이제 우려하는 경남도 의원들의 지역구를 봤더니 대부분 동부권이었고, 그러니까 동부권의 일부 의원은 공공병원 그러면 진주 가고, 우주항공청 지금 사천, 뭐 연내 되냐 마냐 이런 거 지금 또 집중되고 있고, 역시 사천도 서부 경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부 경남으로 다 뭔가 쏠리고 집중되는 것 같은데 동부권도 뭐 하나 균형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관련 발언을 이제 김해가 지역군인 최동원 도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김해입니까? 예. 네, 의료원도 뭐 부활시키고 우주항공청도 진주에 설치하고 또 도농업기술원도 진주로 이전하고 뭐 도수목원도 진주에 있는 도수목원도 확장시키고 전부 서부 경남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물론 뭐 지역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서부 경남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 정치권에서 김해와 양산을 부산에 편입시키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과도 연관을 시켰는데요. 최 도의원은 김해와 양산에 편입시키겠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왜 나오겠느냐. 부산이 생활권이라는 김해 시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경남에서 좀 홀대를 당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 얘기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군요. 서부 경남이 일단 도에서는 의료 취약지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동부권의 이런 주장, 물론 일부 의원의 주장입니다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봐요. 네. 예. 공공병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서 한 것처럼 그런데 적자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무한정으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동부권에 상대적으로 종합병원도 꽤 많고요. 보건 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앞서 그 한 의원이 서부 경남에 많은 것을 안겨줬고 그래서 김해를 비롯해 가지고 동부권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주항공청은 사천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부 경남은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이니까 농업기술원도 진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 보면 전부 다 창원을 비롯해 가지고 동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부 경남, 동부 경남으로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쪼개서 나누어 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공병원 때문에 혹시나 갈라치기가 예. 될까봐 그것도 우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우리 경남도 내에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좀 은행을 좀 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의원의 얘기입니다만 이 의제 역시나 또 총선 앞두고 좀 그렇죠. 불거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미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동부권으로 간다고 해도 야 이게 지금도 2027년 진주병원 개원 목표였는데. 저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서부 경남에 공공병원을 짓는 거는 그대로 가고 예. 동부 쪽에서도 뭔가 좀 공공성을 띈 그런 보건 의료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렇게 식으로 주장을 가야 해야지 한쪽 했기 때문에 뭐 다 몰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다 서부 경남 가니까 우리 쪽도 뭐 해줘라. 그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김해 양산이 부산으로 편입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선 전에 역시나 또 충분히 지역민들의 관심 사안으로 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반전 마무리하기까지는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병원 설립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필요한 이 공유재산 관련 조례가 이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음 회기까지 또 넘겨진다고 하면 그만큼 그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공공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미뤄지면은 당연히 안 될 주제긴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총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총선 전에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워낙 파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바다에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만나봤었고 또 신당 창당 여부 결정이 이제 디데이 한 달도 안 되더라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식도 자주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뉴스바다에서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분과는 야당 쪽 신당 창당설도 살펴보려 하는데 정의당 류호정 장희영 의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견 그룹 세 번째 권력을 출범시킨 바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의원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도 신당 창당 준비를 언급하면서 제3지대 구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이고 있고 민주당은 또 원내로 보자면 또 원칙과 상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전반전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창훈 기자가 야당 쪽의 신당 창당설에 있어서 먼저 정의당 계파인 세 번째 권력 내용부터 짚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바다 집중해 주시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바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가 이번에 야당 쪽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것이고 정의당 계파 세 번째 권력부터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듣겠습니다. 이 세 번째 권력은 류호정 그리고 장희영 정의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이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제 내년 총선에서 30석, 많게는 40석까지 좀 확보를 해서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창당을 했거나 또 준비 중인 다른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밝혔고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당과는 다른 좀 다원주의적의 정치 경쟁이 보장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원외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이 지난 26일 결의문을 내고 우리는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창당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실천행동은 창당 준비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라는 대권 주자를 앞세워서 신당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내년에 공천 등에서 불만을 느낀 인사들이 신당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구조도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래 두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질문을 받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또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의당 쪽을 보면은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자진 탈당하면 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되니까 또 정의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어떡하려고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고 민주당에서는 그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론되는 게 또 뭐 조국, 송영길, 추미애 전 장관까지 다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신당 창당과 연계지어서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유권자들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고요.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히려 더 쓴소리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이제 신당 창당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이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이 많다, 불신이 크다, 불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거대 양당에서 쇄신,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인 거는 맞고,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그 주류 인사들, 특히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지금 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양당에서 앞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대폭 물갈이가 안 된다면, 즉 공천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무당파층이라든지 또 중도 세력들이 대거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흘러가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국민들인데 오히려 참 여러 가지 사안들로 좀 외면받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우려되는 총선 전 저희가 짚어본 뉴스 테이블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이청원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